Korean Air. 오늘부터 연말정산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책 구입비라든가 공연 관람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은행들이 예금이나 대출 상품의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 금리가 16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정부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겠다고 하면서 지역구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짚어봅시다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에서는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2달에 한 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겠다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책값이나 공연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쉽게 놓칠 수 있는 연말정산 포인트를 이광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책값이나 공연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7월 이후에 카드로 결제한 경우 1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책과 공연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책이나 공연 티켓을 구입한 업체가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자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액수가 7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의료비는 대상 기관이 많아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레까지 누락된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오는 20일부터는 수정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그리고 보청기 등의 구입비는 구매하셨던 곳에서 영수증을 챙겨주셔야 되고요. 201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의료비 정보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역시 누락이 많은 항목으로 주민등록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실제 월세를 이체한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지만 전입신고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 자료 처리에 일부 오류가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빙이 포함된 PDF 파일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11시 30분쯤 조치를 완료했지만 이전에 PDF 파일을 받은 납세자들은 파일을 다시 내려받을 것을 공고했습니다. 은행이 예금이나 대출 상품의 금리를 결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예, 코픽스 금리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은행 변동금리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또 올랐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99%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는데요. 2017년 8월 이후 16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신규 기준으로는 2.04%로 한 달 전보다 0.08%포인트 올랐는데 지난 8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코픽스 금리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11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12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주요 수신 상품을 가중 평균한 값입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 대출 금리 얼마나 오를까요? 네, 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는 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잔액 기준 0.04%포인트 뛰는데요.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대에 바짝 다가서게 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폭은 각 은행별로 코픽스가 적용된 변동금리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현재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소 연 3.25%에서 최고 4.82% 사이입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여기서 코픽스 인상분을 반영해 금리가 0.04%포인트 더 오르는 것입니다. 가계대출의 70%가 시중금리에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상품인 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한국 도요타 자동차가 마치 안전성이 굉장히 높은 차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예, 부당 광고를 한국 도요타가 했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네, 한국 도요타가 해외 기관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한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토요타는 지난 2015년 국내 시장에서 SUV 차량 RAV4를 출시하면서 미국에서 받은 좋은 안전평가를 앞세워 광고했는데요. 미국에서 평가받은 차량과 국내에서 출시된 차량이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숨겼습니다. 마치 같은 차량인 것처럼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한국 토요타에 광고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억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광고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 토요타는 라브4를 판매하면서 이 모델이 2014년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로부터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출시 모델과 달리 2015-16년식 국내 출시 모델에는 안전보강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전방 대각선 방향 충돌에 취약해져 미국 안전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요타는 이 같은 내용을 카탈로그 뒷면에 국내 모델 사양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작은 글씨로만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광고와 실제 모델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어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예,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조금 거치고 있기는 한데요. 취재기자는 그래서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예, 지금도 매우 나쁨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4시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6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49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 다 매우 나쁨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다만 어제 같은 시간대에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결 나아진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금 전인 4시 30분부터 긴급 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미세먼지 저감, 비상 저감 조치 중에 하나인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량 이부제의 효과에 대해 물었는데요. 응답자 10명 중 6명이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차량 이부제가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못 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차량 이부제를 민간 차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조치 때 민간 차량은 이부제 대상이 아닌데 민간 차량까지 참여해야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한편 서울시는 어제 비상저감조치 중에 하나로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단속했는데요. 그 결과 일주일 전에 비해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30% 넘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시일 안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지금보다 내리는 결정 여부를 정부와 함께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는데 역시 취재기자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예, 여당 대표가 증권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했는데요. 먼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영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단계적 인하를 강력하게 요청했는데요. 권 회장은 일본과 독일, 영국 등의 단순한 조세체계를 비교하고 우리의 복잡한 조세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거래세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으로 투자자는 매도 금액의 0.3%를 거래세로 내야 하는데요. 이는 주변 국가인 중국이나 홍콩, 태국 등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여당에서의 입장은 뭔가요?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세제 이슈와 관련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증권가의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서명석 유한타증권 대표는 오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축소 폐지에 대한 여당과 자본시장 업계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정부 내 세제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장은 인하나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예, 카풀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오늘 오후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와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대화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도 없고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그동안 정부 주재로 택시단체와 카풀 관련 협상을 시도했지만 택시업계가 시범 서비스 중단을 내세우면서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번 결정은 일단 대화만이라도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은 택시업계로 넘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의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택시 카풀 TF 전현희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석 전제 조건이었던 서비스 중단이 결정됐으니 택시업계도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택시업계에 이번 주말까지 기구 참여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일단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택시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시범 서비스 중단이 아닌 서비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오후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여 명, 주로 이제 오너들이 많았는데요. 이분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신년 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늘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예, 언제 시작됐습니까? 네, 기업인 130여 명은 2시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후 박용만 대한상인 회장 사회로 65분가량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타운홀 미팅, 즉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기업인들은 가감없이 의견을 말했습니다. 예, 한 130여 개 기업의 오너들이 참석했다고요? 130여 명입니다. 경제인 중에서는 대기업 22곳과 중견기업 39곳, 지역상위 회장단 등 13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구강모 LG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가 모두 모였는데 현 정부 들어서 5대 그룹 총수가 함께 청와대로 초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 10명도 참석했습니다. 지난주에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신산업과 신기술 그리고 신제품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형 규제 박스가 시행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 혁신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신기술과 신사업의 시장 출시와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기업인들은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잠시 뒤 행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늘 간담회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유통한 SK케미컬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서 오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들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품 원료 정보, 판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연말정산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서 양경섭 세무사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에 일부 오류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요거부터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것은 병원, 보험사 등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예. 국세청이 직접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병원비 썼던 거 이런 것들을 직접 병원에 가서 이렇게 서류를 떼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네, 맞습니다. 네. 예. 이 서비스를 좀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미성년자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자녀 신청을 클릭하여서 미성년자의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성인 자녀 및 부양가족은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인 자녀 및 부양가족이 이미 동의를 했다면 바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자료를 확인하려면 소득, 세액공제, 조회 발급을 클릭하면 됩니다. 확인이 가능한 그 항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근로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기초자료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자료 확인이 가능한데요. 열거하자면은 건강보험료 냈던 거, 국민연금 냈던 거, 그다음에 보험료 불이백, 그다음에 의료비 지출액, 그다음에 교육비 지출액,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지출액, 그다음에 연금 계좌 납입액, 그다음에 기부금 지출액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소화 서비스를 100% 믿으면 안 된다면서요? 빼먹을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 제출한 곳에서 잘못 제출하면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이제 공제 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또 근로자가 직접 그 공제 요건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자금 공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자 냈던 거, 그다음에 대출금, 원금 갚은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한 것이지 무조건 공제를 받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공제를 받는다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다 그냥 많이 넣는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군요. 네, 자료에서 표시된 대로 그대로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네. 나름대로 검토를 하시고 제출해야 하고 또 자료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 생각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듣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또 위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에 꼭 챙겨야 될 어떤 부분들, 사람들 쉽게 잊어버리는 것 중에서 꼭 챙겨야 될 부분들 한두 가지만 조금 더 조언을 좀 해주시면요. 네. 이 자료들이 완벽하게 다 구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결국은 근로자가 별도로 꼭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력 보정용 안경, 그다음에 콘택트 렌즈 구매한 거, 그다음에 난임 시술비,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그다음에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별도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가 화면에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되는 항목들 CG를 좀 올려서 보고 계신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좀 저 5가지 항목들 잊지 말고 잘 챙겨 보시면 바라겠습니다. 또 공제도 많이 되는 그런 항목들도 있어요. 안경 같은 경우 특히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세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경섭 세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초부터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할 거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좀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독주택들을 많이 올리는 거냐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는 올리고 어디는 별로 안 올리고 그래서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야 등등등 얘기까지 나오는데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게 지자체, 구청에서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오늘 나왔어요. 왜 구청들이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는 거와 관련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지 이 얘기까지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경제협회 또 숭실사이버대 교수이신 한문도 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공시가격,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금 오른 게 나왔습니까? 예, 그렇죠. 아, 예, 정부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지자체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아, 이미 통보가 된 거란 얘기죠? 예, 통보가 돼서 아마 일주일 전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통보를 하면 지자체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진술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말씀 주신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그저 6개의 구청장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정부에다가. 제시하면서 이제 전제는 그거죠. 이 정부의 형평과세의 어떤 입장은 이해하나 네. 급격한 어떤 공시가격의 급격한 그 상승이 좀 주민들한테 좀 부담이 되니까 그걸 좀 조정해 달라라고 이제 일단 신청해서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제가 어디 단독주택을 갖고 예. 있으면은 제 단독주택, 제 집의 표준지 공시가격을 지금 알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일단 표준지는 알 수가 있죠. 표준지는 자기 집은 몰라도. 자기 집은 몰라도. 네, 비교는 할 수가 있겠죠. 예측은 됩니다. 그러네요. 구청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거라면 공시가격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구에 계신 시민들께서 좀 마음이 불편하시다 이런 얘기인 건데 공시가격을 정부가 대폭 올린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작년 초부터 7월 달이죠. 저 조세 개편안 던지면서 일단 네.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제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고 그것을 이미 이제 시장 반응을 보느라 지금 보시면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은 던지지 않았거든요. 같이 공시 지가만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은 나중에 던질 텐데 네. 내년 정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을 좀 시장 반응을 보면서 보는데 조세 저항을 최대한 낮추려고 고가 주택에 좀 집중을 했다는 표현을 쓰고 현실 과표에 최대한 맞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현실 과표라는 거는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 뭐 너무 높지 않냐고 하는데 지금 올린 가격 자체가 사실은 시세에 비하면은 한 50% 수준입니다. 올려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면서 시장 반응을 보지만 이미 가는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뭐 오늘도 몇 시간 전에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언론에서 조세 너무 급격하게 오른다라는 어떤 반응들하고 이제 여론에서 좀 안 좋은 어떤 문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급하게 또 정책 브리핑을 좀 던졌더라고요. 뭐라고요? 이렇게 6개 구청이 이제 의견 제시를 했잖아요.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근데 못을 박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발표 날짜 25일 날 또 2월 달 두 개 다 지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다 같이 발표하겠다라고 이미 저 브리핑에 또 박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변동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좀 어떻게 좀 소통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뭐 작년까지 몇십억짜리 단독주택에 살면서 몇백만 원 정도 내다가 갑자기 몇백만 원이 한 1,000만 원대로 올라가면은 갑자기 여러 배 뛴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아셔야 되게 시청자분들이 그 세 부담 상한선이라고 해서 맞아요. 네, 전년 대비 50% 이상 50% 못 올라가죠. 냈으면은 그거보다 뭐 150% 이상 못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심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올해는 150만 원 이상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50%니까 5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그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사실은 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50% 한꺼번에 오르는 게 사실은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공시가격 반영과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올리는 어떤 이유 또 근거 이런 것들이 뭐 불명확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주장들은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모르겠어요. 이게 정부에서 뭐 이 방송을 보신다라면 이번에 해명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대신 좀 국토교통부 입장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급격하게 오른 분들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조세 형평주의 이런 걸 본다라면 점진적으로 나갈 방향이고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뭐 월권 행위니 불명하다고 하는데 국토부가 이렇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데 개입하는 게 월권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언론상에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논란이라고 하는데 논란거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시행 8조 조항을 갖다가 설명하면 됩니다. 그 법에.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이걸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8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동산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 법 1조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필요하고 시장 조사하고 동향 조사해서 적정 가격을 관리함으로써 조세라든지 부담금에 대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정 가격이 뭐냐면 시세예요. 사실 그렇죠.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역으로 말하면 그런 혜택을 받았던 거죠. 기득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많은 돈을 가진 분들이 좀 혜택을 받던 거고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비춰보면 8조에 이제 이런 부분이 딱 있어요. 그래서 조항에 뭐가 있냐면 평가 처리 절차와 조사 방법이 있어요. 그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격이 잘못되거나 있을 때는 국토부죠.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 쪽에다 다시 한번 지시를 할 수 있다. 그 조정을 한다. 그리고 나온 가격이 잘못됐거나 시세와 좀 괴리감이 있을 때는 1.3배 수준에서 조정하는 안을 다시 한번 지시한다. 이래서 또 정안될 때는 감정평가를 다시 둘을 선정해서 또 한다. 이런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거는 그 2조 3항인가 있는 그거죠. 이 업무를 감정평가업에 의뢰한다. 그 조항만 해석하면 월권 같은데 결국은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가 검토하고 나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또 8조에 있어요. 설명을 이걸 안 하고 자꾸 거기서 이렇게 일부러 싸움을 일으킨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논란은 국토부의 승리로 끝날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전에는 정부가 시세에 뭐 40~50%도 채 안 되게 반영을 해 왔던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조금 맞습니다. 올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이유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개입 안 한 거는 정부가 또 잘한 거고 좀 올리니까 이제 정부가 권한을 월권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여간 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어쨌든 공시가격이 이제 올랐고요. 이제 그걸 이제 통보를 이제 아마 이제 각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이 이제 받을 거고 그러면 받겠지. 이제 분명히 작년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더 내 이런 게 아니라 중간에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구제 요청, 뭐 좀 변경 요청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건 이제 표현상에 뭐 이의 신청 이런 표현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뭐 공공기관이 이렇게 국민 편에 서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세수를 가지고서 정책을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세금이 걷어야 이제 국가의 인프라가 받쳐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뭐 세금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 조항들이 이제 명문화는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못을 박아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법률에다. 그 법률에 박혀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공시 절차, 우리가 지금 절차를 거치잖아요.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것을 갖다가 지자체에도 보내고 또 의견 신청도 받고 또 개별한테도 또 개인들한테도 보내서 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정상 참작이 돼서 조정이 되는 경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를 잘못 기재해서 형평성이 어긋날 때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공시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의 유사성과 다르게 요인과 요소가 있는데 빼먹고 실수했을 때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정정하는 게 불허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좀 공시가격 갑자기 많이 올랐다고 이의 신청해봤자 통과될 가능성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네요. 많이 약하죠. 그러면 지금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것도 뭐 조세 형평성이나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번에 공시가격을 올려도 시세의 50%밖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50에서 많은 건 한 55%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나 낮았던 거냐라는 걸 우리가 사실 재산 확인하게 되는 거고 이제 곧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도 조금 더 현실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내가 사는 집이라든가 또는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공시가격 즉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당분간은 시세에 계속해서 부합하게 오를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했을 때 아파트 공동주택은 워낙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대다수니까 그건 전임적으로 해가지고 2022년이죠. 그때까지 지금 한 65에서 70% 수준이거든요. 공동주택 아파트가.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지금 단독주택은 예전에 뭐 40% 50% 수준이니까 이번에 올렸다고 좀 아우성하지만 그건 뭐 고가주택이 이렇게 급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고가주택이
60억짜리인데 20억밖에 안 하다가 50억이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00%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 아파트에 대한 어떤 충격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2022년까지 85%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장을 봐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공동주택을 가진 우리 저 시청자나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점점점 보유세가 늘어나긴 하겠구나라는 건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가라든지 단독주택은 갭이 워낙 있었고 역으로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거죠. 샐러리맨들은 100%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100%가 아니라 뭐 30% 세금을 내고 이제 50%로 됐고 조세 저항이 지금 50%인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부자들의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입장이 뭐 시민단체와 어떤 뭐 일반 분들의 입장이 다르지만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핀셋 규제, 뭐 선의 피해자가 있잖아요.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은 뭐 정부에서 핀셋 규제 좋아하지 않습니까? 소득을 조사해서 소득이 없는데 집이 하나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 좀 예외를 둬가지고 좀 등급별로 다르게 좀 처리한다라면 이런 조세 저항을 국민들에서는 받지 않고 부자들이 그동안 세금을 많이 안 냈지 않습니까? 특히 땅과 주택에 대해서. 땅과 주택이 발전하고 가격이 오르는 거는 정부의 세금으로 인프라가 구성돼서 이렇게 올랐지 당신들이 한 거는 그냥 사둔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들은 안 하죠. 그런 부분을 조금 인정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작년에 그 리얼미터에서 그 조사를 했을 때 주택을 가진 분들도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찬성한 율이 65%였어요. 60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선진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받아들이셔가지고 정부가 하는 정책이 자기들 뭐 정당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이니까 조금 이것을 너무 좀 안 좋은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작년에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내 집에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뭐랄까요, 약간 좀 객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취재기자 얘기로는 아직 청와대에서 이 기업인 간담회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서요. 일단은 아직 끝났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 오늘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기업인들 130여 명을 초청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인 간담회 의미,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런 부분들,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서 서울대 박상인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왜 재작년인가요?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호프 미팅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도 기업인들 여러 분 초대를 했었고 그때보다 지금은 규모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는 뭐 경제단체 예를 들어서 대한상이 또 주요 재벌 기업들 총수들을 이렇게 소수를 사실 초대하신 것이고요. 이번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한 130명 정도 모인 자리니까요. 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보니까 형식도 뭐 타운홀 미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운홀 미팅에 대한 설명도 좀 교수님께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타운홀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말로 하면은 뭐 마을 그 자치단체 사무소 같은 의미죠. 미국은 사실 타운하고 시티하고 구별을 하는데요. 이제 타운 같은 경우엔 카운슬들을 뽑아서 좀 더 주민들이 더 많이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의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타운홀 미팅은 주로 이 타운홀에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모방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나 이런 여론을 수렴할 때 지역민들과 후보가 직접 만나서 교계 없이 설명하고 토론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타운홀 미팅 형식을 빌어서 기업인들과 만나는 그 어떤 목적이랄까요? 취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번 올해 들어와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경제 문제에 방점을 두고 연초부터 대통령께서 직접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들에게 고용 창출, 투자 이런 것들을 격려하고 또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쪽에서 해석을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타운홀 미팅 형식을 빌었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말을 하기보다는 경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다. 뭐 그런 해석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오늘 자리는 이렇게 해달라. 일단 소위 말해서 이제 기업들한테 고용도 좀 많이 해주시고 투자도 많이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업인들의 얘기를 현장 얘기를 듣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까 싶네요. 네, 뭐 당연히 그 발언 기회들이 그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주어질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지금 뭐 굉장히 좀 민감한 현안 중에 경제 관련 현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뭐 잘 아시는 최근에 있었던 주휴수당 논란, 뭐 등등등 이런 걸 뜰 텐데 이런 민감한 현안들도 오늘 혹시 논의가 좀 됐을까 싶습니다. 뭐 기업 측에서 이런 뭐 최저임금 근로시간 이야기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것보다 지금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기업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대통령께서도 뭐 규제 완화라든지 투자 활성화 방안들을 설명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뭐 그런 대화들이 주로 이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규제 완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매번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규제 완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뭘까요? 대통령은 규제 완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규제가 완화되는 걸 느끼지 못한다. 이 괴리는 뭘까요? 이유가?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부 주도 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죠. 1960년대 박정희 개발 체제 이후에요. 근데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이 결국은 정부가 하는 것이 대부분 규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운영 방향이 바뀌지 않고서는 사실 규제 부분들이 뭐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 규제 완화를 제일 큰 가치로 내세워서 10년 이상 보수 정권에서 해온 것들이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할 만한 규제 완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규제 완화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사업의 기회, 공정한 경쟁의 기회라는 측면인데 그것이 이제 규제 완화만 가지고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재벌 중심의 내부 거래, 뭐 전속 계약 이런 것 때문에 규제 경쟁의 기회가 없죠.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재벌 대기업들, 중견기업들과 만나면 그분들 이해를 보면은 이런 재벌 중심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서로 좀 겉도는 결국은 한 10년 겉돌았고 지금도 좀 겉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공정경제, 이를테면 전속거래, 폐지 등등등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2차, 3차 뭐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 이런 데잖아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문 대통령 이번 달 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또 별도로 갖는다고 하니 혹시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실질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까 싶네요. 나왔으면 저도 좋겠다,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아마 이때는 뭐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가 오히려 더 나올 것 같고요. 아마 현안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는 데는 이런 타운홀 미팅을 통한 소통에서 한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대통령께서 기업인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만나시면은 노동조합 분들도 같이 초청해서 만나시길 저는 권합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관계자들 한 100여 명 모아서 타운홀 미팅 같이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좀 비공개로 만난다는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던데 아직 그 자세한 얘기는 없어서 그렇고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거를 좀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고용 창출이나 투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결국 이제 기업들이 나서 줘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이제 분야지 않습니까? 이 정부 이렇게 친기업적인 행보들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은 나오는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라든가 고용에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
해법은 뭐가 있을지 교수님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뭐 이렇게 격려를 하거나 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주도 재벌 중심 체제를 유지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 기회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요. 기업은 사실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하죠. 그렇죠. 기회가 없으면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투자는 시용만 하고 결국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낙수 효과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재벌 대기업 중심의 투자와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이런 잘못된 패러다임에 청와대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참 부족한 네.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계속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현대자동차는 연 상여금이 750% 정도 기본급 기준이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 상여금을 그동안 2달에 한 번꼴로 이제 지급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현대자동차가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노조에 통보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현대차가 이렇게 하게 되느냐. 그 속내를 좀 살펴보고 이런 게 또 혹시 새로운 노사 갈등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닌지 이것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국대 김태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현대차가 최저임금 네. 그 시행령 작년 말에 네. 통과된 거에서 이제 그 주유수당이 포함된 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 상여금으로 그렇죠. 한다는 거죠. 예. 아마 좀 어리둥절할 텐데요. 현대차가 최저임금이랑 관련이 왜 있어? 이렇게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평균 연봉 9천만 원 넘다가 그러니까요. 평균 연봉 9천만 원인데 최저임금이 무슨 관련이 있지? 그러니까요. 첫 번째 그게 좀 어리둥절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 뭐 상여금이라고 하는 게 뭐 매달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렇죠. 상여금을 매일 줘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리둥절한 게 현대차가 왜 최저임금 문제가 나오는 거야.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왜 상여금이라고 하는 게 뭐 연말이든지 이렇게 주는 거지 매월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그 그렇죠. 이유가 딱 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대차 이제 임금이 이제 기본급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책이 복잡합니다. 이름이 기본급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당 좀 들어가 가지고 그게 또 통상 임금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상여금 들어가면 이제 평균 임금이 되고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한 건데 문제는 기본급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아까 수당이 아까 750% 그러셨죠? 아니 이제 상여금이 말이죠. 그다음 나머지 수당들이 대부분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 자체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얘기군요. 되는 거죠. 그 숫자가 무려 현대차만 7,000명이에요. 어휴. 7,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근데 이제 그분들 경우는 뭐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월급을 돈을 받잖아요. 예. 그걸 그러면 시간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시간 일했는가? 시간당 그렇죠. 따지는 거니까요. 그럼 시간당 따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179시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휴의 시간을 합쳐버리게 되면 예. 그게 쏙 커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최저임금이 미달이 되고 최저임금 미달이 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바뀐 내용이 그거죠. 바뀐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노동자가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지금 보너스를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매월 주면 네. 이게 지금 최저임금 문제에 안 걸리니까 협조를 해달라. 그게 지금 이제 현대차의 요구죠. 그러면은 현대차가 지금 연간 받는 750%의 상여금 중에서 다는 아니고 일부를 매월 매달로 쪼개서 나눠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아까 저희가 표에서 잠깐 화면에서 보여주겠습니다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위반이 올해 안 최저임금이 됩니다. 8,350원이니까 이 그렇습니다. 밑으로 가는 네. 근로자들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다, 뭐 없앨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것만 얘기군요. 이제 되게 되면 사실은 뭐 연봉 9천만 원 그리고 사실 초임이 벌써 5,500만 원이에요. 그거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모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사실 이제 부랴부랴 사실 자기들도 이거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거든요. 노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돼서 뭐 이를테면 현대자동차의 뭐 대표가 뭐
뭐 간에 만에 어디 뭐 이런 식 얘기가 되면 사실 좋을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현대차 회사 측에서 이제 노조 측에 이런 걸 통보했다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노조에서 우리 안 할래? 그냥 지금 이대로 놔둘 거야. 그러면은 이 지금 매달 지급하는 이 사측의 어떤 추진안은 무산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그걸 이제 회사는 그걸 취업 규칙이라 그래가지고 임금을 언제 지급한다 얼마 그게 취업 규칙인데 문제는 그게 결국은 노동조합이랑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지금 그 현대차 노사관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이 동의를 안 하면요. 회사가 뭘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고용부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게 노동자들한테 그러니까 불이익이 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근로자나 노조의 합의가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법의 이제 문제인데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취업 규칙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게 단체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체 협약이 취업 규칙보다 높은 개념이에요. 상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말은 틀린 건 아닌데 사실은 정부가 무책임하냐 그래 나오는 거예요. 취업 규칙 그거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아니 법으로 보게 되면 노동조합이 동의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임단협이 위에 있으면은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마치 이제 밀판 밑에 있는 뭐 개별 법에 위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그러네요. 노사가 서로 약존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는 뭐 6개월 내에 임금 체계를 개편해가지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랬죠. 이제 고용부 장관이 지난번에 그랬죠. 최저임금 법 시행되면서요. 그렇게 장관이. 했는데 현실 세계는 지금 그렇지 못한 거고 특히 현대차가 다른 데보다 좀 심해요. 현대차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성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수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임금 문제들이 현대차가 사실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종업원이 9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공장마다 다르고 또 공장 내에서 부서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게 노사 간의 어떤 합의도 어렵지만 노동조합 내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1공장, 2공장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입장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 6개월 내에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 참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정말 하나의 노동조합에서 단일대우로 가는 게 아니고 이른바 개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개파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이나 자기가 차종이나 뭐 이런 데에 따라서 다 생각들이 다른 겁니다. 그렇겠죠. 어떤 데는 SUV 라인 같은 경우는 바로 판매가 잘 되니까 뭐 수당도 많고 이런 데고. 맞습니다. 딴 데는 잘 안 팔리는 차 하는 데는 아무래도 수당이 좀 적을 테고. 보세요. 이번에 팰리세이드라고 이번에 채 나왔는데 그게 잘 팔린대요. 근데 문제는 팰리세이드 잘 팔리면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거 늘리면 노사 합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럼 다른 이 라인은 조금 줄이고 여기를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노사 합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현실을 이제 모르고 6개월 유예 기간을 주니까 그 당시 그때까지 임금 체계 개편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 현대차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절박할 이유가 그러게요. 네, 정부는 너무나 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죠. 노동조합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현덜하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버거울 짝이 없는 겁니다. 노동조합 위원장도 똑같은 말 할 거예요. 저도 제 멋대로 못합니다. 그러겠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강경파에 휘둘린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나오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해법을 찾아가야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만 하더라도 임금 체계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노조 내에서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복잡한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년에도 똑같은 이 얘기를 아마 또 교수님 모셔다 놓고 해야 될 것 같고 내후년에도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은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님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간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본급이 있고 그다음에 통상임금이 있고 뭐 평균임금이 있고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최저임금 하다 보니까 뭐 주휴수당이 튀어나오고 이 앞전에는 통상임금 분쟁 가지고 싸우고 지금 맨 이런 일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기업이 임금 체계를 개편하라고 말하기 전에 정부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정리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정부 스스로가 법을 말이죠. 자, 임금이라 한다 하면 이런 게 임금이고
좀 단순화시켜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평균임금, 뭐 통상임금 등등 여러 가지 임금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뭔가 하나로 일원화해서 그렇습니다. 그 임금에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원칙을 정해가지고 임금을 다시 정의를 해줘야 되는 조금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좀 만들어서 좁혀줘야지 기업들이 조금 더 그럼요. 효율성 있게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노사가. 예, 지금 아까 그런 뭐 기본급이 이런 개념들이요 언제 도입됐냐 하면 1950년대 맞아요. 법이 들어온 겁니다. 예. 일본법을 예. 따라와가지고. 근데 일본은 이미 지금 그런 시대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정부가 그 일부터 하지 않고 기업 보고 임금 체계 개편하세요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공무원 임금 체계부터 손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예.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얽히고 설킨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의 경우는 결국은 정부가 법을 바꾸고 글쎄요. 정부가 공기업부터 해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먼저 시범을 보이지 않으면 이게 제가 볼 때 돌파구 열지 참 쉽지 않다 저리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그렇습니다. 기업들한테 니들이 빨리 해라, 노사 간에 빨리 합의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정말 관료주의적인 생각이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우선 노동자들이 그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게요. 그러니까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업주는 처벌받는데 당연히 사업주가 임금 올릴 텐데 왜 노동자합이 나서가지고 돈을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1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얘기 좀 더 하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좀 늦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